한국 경제, 일본 장기 불황으로 가나? 시니어가 지금 알아야 할 위험 신호.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72세 김영수 어르신은 최근 뉴스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한국 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진다더군요. 우리도 일본처럼 장기 불황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0%대인 0.8%까지 낮췄습니다. 국가기관인 KDI 역시 같은 수치를 제시했고 민간기관인 LG경제연구원도 비슷한 수준의 저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를 기록하면서 상반기를 종합해보면 사실상 성장률이 0%에 수렴하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거주하는 74세 이정숙 할머니도 우리가 이러다가 일본처럼 10년, 20년 장기 불황 오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더군요라고 걱정합니다. 전문가들도 같은 우려를 표합니다. 일본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경기 침체와 고령화를 함께 맞이할 경우 탈출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환율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심지어 1,600원 돌파도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우려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는 점이 이런 환율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거주하는 70세 박종태 어르신은 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돈이 풀리고 그 돈으로 젊은 사람들이 또 빚내서 주식 부동산에 투자한다는데 이게 결국 거품 아닌가요? 라며 불안감을 토로합니다. 사실 금리가 낮아지면 신용대출이 늘어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면 처음에는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버블을 키우는 부작용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76세 윤경자 할머니는 금리는 낮아지고 환율은 오르고 수출도 안 되고 이러다 외환위기처럼 큰일 나는 것 아니냐고 다들 걱정하더라고요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시니어 세대는 지금 한국 경제의 여러 위험 신호들을 냉정히 살펴야 합니다. 저성장 고착화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면 일본형 장기 불황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고환율 부담 수출 기업에는 유리하지만 수입 물가 상승으로 서민 물가는 부담이 커집니다. 금리 인하의 역효과 빚을 내는 투자만 부추겨 가계부채는 더 늘어납니다. 구조적 문제 고령화, 소비 위축, 부동산 의존 심화 등으로 자생적 회복 동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니어 세대는 지금부터라도 실질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위험한 투자를 줄이고 안정적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자산의 과도한 부동산 쏠림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자녀 세대 역시 빚을 내는 부동산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조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0% 성장 시대 한국 경제 시니어가 알아야 할 5년 시나리오. 이제는 0% 성장이라니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장기 불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많더군요. 실제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까지 대폭 낮췄습니다. 국가기관인 KDI 역시 같은 전망을 내놓았고 민간 연구기관에서도 1% 미만으로 보는 곳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집계되면서 경제의 하방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내수 경제의 15% 정도가 부동산 건설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자금이 부동산을 떠나 일부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 기업 지배구조 개편, 자사주 활용 확대 등 주주가치 제고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일부 금융지주회사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13년간 이어졌던 아베노믹스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본은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유동성 함정에 빠져 소비와 투자가 얼어붙자 결국 막대한 재정 지출과 돈풀기를 선택했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번 새 정부 정책의 결과물도 최소 5년은 지나야 서서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합니다. 그 사이 경기 부양책, 금리 조정, 부채 관리, 수출 내수 회복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급한 기대보다는 장기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금리 인하입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돈이 풀리고 결국 신용대출과 자산버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72세 최영호 어르신도 결국 또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만 늘고 이게 나중에 또 한 번 크게 터지는 거 아닌가 걱정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성장률 하락에서 소비투자 위축에서 경기 부양책 시행. 부동산 규제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동에서 또 다른 버블 가능성. 금리 인하에서 신용대출 확대에서 가계부채 급증. 재정 확대에서 단기 경기 부양에서 장기 효과는 제한적. 시니어 세대 입장에서는 다음 5년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급한 투자보다 현금 흐름을 유지하면서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부채 확대, 부동산 몰빵 투자, 무리한 주식 레버리지는 반드시 피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 정책을 믿기보다 스스로 방어력을 갖추는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한국의 제2의 플라자 합의 위기. 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원화 절상 흐름. 한 두 달 전만 해도 1,480원이었는데 벌써 1,350원까지 떨어졌다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최근 전문가들은 한국이 과거 1985년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진 플라자 합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플라자 합의는 미국이 달러 가치를 낮추고 엔화 가치를 올리기 위해 주요국과 강제 협상했던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원화 절상 요구가 미국 측에서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값이 장기 선물 기준으로 온스당 4,150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 가격 상승은 보통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달러 약세가 이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 절상의 폭입니다. 1,0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뒤에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번 원화 절상 압박도 사실 한국보다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더 강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미 관계가 긴밀해지는 과정에서 한국이 이 협상의 테이블에 끌려 들어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새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방위 외교 경제 분야에서 미국 측이 요구하는 카드가 다양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방위 전략, 확장된 쿼드 참여, 센츄리 본드 100년 만기 국채 발행 등 미국의 전략적 계산 속에 한국이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일본의 교묘한 협상 전략도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조선산업과 북극권 자원 개발 등에서 한국이 꺼내려던 협상 카드를 선제적으로 미국에 제시하며 선수를 쳤습니다. 실제로 일본 측은 우리는 핵잠수함도 만들 수 있고 북극 자원 개발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다며 조선 기술 강국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원화가 과도하게 절상될 경우 수출 산업에는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시니어 세대의 노후 자산을 구성하는 금융 부동산 시장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주식 부동산 가격이 버블화된 상황에서 원화 급등은 자산 가격에 충격을 줄 수 있고 이는 가계부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시니어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대응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율 변동성 대비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현금성 자산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과도한 부채 의존 투자 확대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원화 절상 시 자산 가격 조정이 발생할 경우 레버리지 투자자는 가장 먼저 손실을 입습니다. 셋째, 정부 정책 발표에 따라 금리 세제 대출 규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단기간 반등에 현혹되지 말고 구조적 리스크를 차분히 점검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원화가 강해지는 시대, 이게 진짜 좋은 신호일까요? 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환율 속 진실. 몇 달 전에는 1,500원까지 갔었는데 벌써 1,350원까지 내려왔다고 하네요.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건가요? 사실 이 변화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금 사실상 제2의 플라자 합의 국면에 들어섰다고 경고합니다. 즉, 미국의 압박으로 원화가 빠르게 절상되고 있는데 이게 왜 시작된 것인지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자꾸 금리를 내리라 하고 달러를 약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경제 회복과 제조업 부흥을 위해 강달러 정책이 아닌 약달러 정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과거 독일, 일본, 한국, 대만 등이 자국 통화를 약하게 유지하면서 미국으로 수출을 늘리고 흑자를 쌓아왔다는 불만이 누적돼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약해져야 자국 수출이 유리해지고 고용도 살아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의 압박에 한국 원화 역시 덩달아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환율 조작국 감시 대상에 오래전부터 포함되어 있었고 트럼프와 새 정부의 협상 결과에 따라 원화 환율이 1,200원대 후반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화가 강해지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한테는 원화가 강해지면 손해라면서요? 라고 묻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이 경제를 지탱하는 구조에서는 원화 절상이 심해질수록 수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이는 결국 일자리와 성장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금리입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69세 김영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이 또 많아진다던데요. 정확한 우려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가계와 기업 모두 빚을 더 쉽게 내게 되고 이는 부동산 주식 시장에 또 다른 거품을 만들 가능성을 키웁니다. 지금도 가계부채가 이미 한계 수준까지 쌓인 상황에서 금리 인하로 부채를 더 키우면 미래에 큰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환율, 금리, 수출, 부채, 부동산이 복잡하게 얽힌 한국 경제는 지금 디레버리징 빚 줄이기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빠르게 부채를 줄이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부동산 금융 버블을 경계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시니어 세대가 특히 실천해야 할 살림살이 원칙입니다. 원화 강세, 금리 인하, 신용투자 지금 금융시장은 시니어가 꼭 경계해야 할 위험 신호로 가득합니다. 원화가 절상되고 있다는데 이게 좋은 건가요? 그런데 또 금리를 내린다는데 이거 부동산 다시 뛰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금융시장은 단순히 경기 부양 한마디로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한 흐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원화가 절상되고 주식시장이 화랑을 보이자 일부에서는 이참에 주가 5천 시대까지 가보자는 주장도 등장합니다. 이를 위해 금리를 내리고 신용투자를 부추기는 흐름이 서서히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향이 과연 시니어 투자자 입장에서 안전할까요? 돈의 값이 금리라는데 원화가 강해지면 금리도 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 질문이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화 가치가 강해질수록 금리는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비싸지면 자본 유입이 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 조정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보다 1.75%포인트나 낮습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추가로 0.25%포인트 더 내린다면 금리 차이는 2%까지 벌어집니다. 이럴 경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이 오히려 환차익과 주가 상승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점을 노리고 환율이 1,400원대일 때 들어와 1,300원대 초반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주식 버블에 올라타는 전략을 씁니다. 다시 말해 외국 자금 유입으로 주가는 일시적으로 급등할 수 있지만 이 버블이 끝날 때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것도 이들 외국인 자본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버블 끝에 남는 건 빚 아닌가요?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시니어 세대가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금리 인하로 빚내서 투자하는 개인 신용거래가 또 한 번 폭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이 과잉으로 쌓이면 나중에 금리가 다시 오르거나 버블이 붕괴할 때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건 늘 가계와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여기에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역시 긴장감을 키웁니다. 지금은 잠시 휴전 중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다시 관세를 무기로 꺼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글로벌 물가를 자극하고 한국도 수출, 물가, 경기, 환율에서 또 한 번의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결국 지금은 부채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는 게 살 길이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서 시니어들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실천 원칙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빚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금리가 낮을 때 빚이 늘어나는 건 쉽지만 이후 금리 반등에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지나친 신용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주가 상승에 휘둘리지 말고 실물 경기 흐름과 기업 가치 중심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통화와 금리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되 성급히 쫓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정책 당국의 단기적 경기 부양책보다 장기적 안정성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미중 무역 협상 시니어 세대가 꼭 알아야 할 숨은 계산법. 미국하고 중국이 자꾸 싸운다는데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바로 이 부분이 현재 시니어 세대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글로벌 흐름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협상은 단순히 관세 몇 %, 물건 팔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기술 주도권과 패권 경쟁이라는 훨씬 더 깊은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협상팀에게 분명한 원칙을 내렸습니다. 절대 쉽게 양보하지 말고 받을 것은 반드시 받아라. 그 핵심이 바로 최첨단 반도체와 AI 기술입니다. 미국이 지금 가장 견제하는 부분이 바로 중국의 AI, 반도체 굴기입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미국 기업의 고성능 GPU, 반도체 장비 회사인 네덜란드의 ASML 제품을 중국이 자유롭게 수입하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핵심 카드입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절대 쉽게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이 결국 중국의 군사력, 정보력까지 키우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중국이 러시아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미국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미국이 긴장하는 이유입니다. 결국은 서로 시간 끌기로 가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 협상은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2017년 무역 전쟁 때처럼 최소 1년 이상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단순히 미국과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과 원자재, 수출입 구조에 영향을 주면서 결국 한국 경제에도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흐름 속에서 시니어 투자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실전 교훈을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안정적인 투자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글로벌 분쟁은 예측이 어려운 만큼 지나친 단기 수익 욕심보다는 안정성이 우선입니다. 둘째, 부채 비중은 줄이고 현금 흐름을 관리해야 합니다. 환율, 물가, 금리가 급변할 때 유동성이 가장 큰 방어벽이 됩니다. 셋째, 글로벌 뉴스 흐름에 너무 단순 반응하지 말고 큰 그림으로 보되 신중하게 움직이기가 필요합니다.